아들이 데려간 곳이 병원이 아니라 연구소라면 그녀는 진실을 눈앞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저는 항상 작은 부엌 창가에 서서 아래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15평 남짓한 이 작은 집은 제가 38년간 교사로 일하며 모은 전 재산으로 마련한 보금자리였어요. 벽지는 조금 낡았지만 늘 깔끔하게 정리된 이곳에서 혼자 사는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뭘 해 먹을까? 혼잣말을 하며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준호가 가져다 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들이 직접 만든 건 아니고 며느리 세진이가 만든 거겠지요. 세진이는 간호사로 일하느라 늘 바쁘거든요. 그래도 고마운 마음에 조금씩 먹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 입맛에는 좀 짰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주로 맡았었는데 그 나이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만큼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또 있을까요? 선생님, 오늘 숙제 너무 어려워요. 은영 선생님, 저 수학 문제 모르겠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아이들의 목소리들. 그때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바빴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아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6시 반이 지났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뉴스를 보는데 오늘은 왠지 머리가 조금 아팠어요. 요즘 들어 자주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머리가 지끈지끈하면서 가끔은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기도 하고요. 나이가 드니까 이런가 보다. 스스로를 달래며 소파에 앉아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따뜻한 녹차, 향이 작은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런 조용한 저녁 시간이면 혼자라는 게 외롭기보다는 편안했어요.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제 마음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분이 자꾸만 들었어요. 며칠 전부터 깜빡하는 일이 늘어났거든요. 어제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한 적도 있었고, 그제는 현관문 열쇠를 어디 뒀는지 한참을 찾기도 했어요. 혹시 나한테 뭔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무서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치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그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아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녁은 드셨어요? 응, 아직 안 먹었어. 지금 막 뭘 해 먹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 준호의 목소리에서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왜? 별일 없어. 그냥 나이 들어서 조금 피곤할 뿐이야. 어머니, 사실은 세진이가 걱정을 좀 하거든요. 요즘 어머니께서 깜빡하시는 일이 좀 늘었다고 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들키고 말았구나 싶었죠. 며느리가 눈치챈 걸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거 별로 없는데. 그냥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한번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미리 발견하면 치료도 잘 된다고 하거든요. 병원이라는 말을 듣자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게다가 혹시 정말 큰 병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무서웠어요. 병원은 좀 더 생각해보자.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냥 간단한 검사만 받아보시는 거예요. 다이도 할머니 걱정을 많이 해요. 다이 얘기가 나오자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어요.
손녀 다이는 대학생인데도 저를 정말 많이 따르거든요. 다른 또래 아이들은 할머니를 귀찮아할 법도 한데 다이는 시간만 나면 저에게 전화를 하고 주말이면 놀러 오기도 했어요. 다이가 뭐라고 하던 할머니가 요즘 좀 피곤해 보인다고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착한 손녀가 걱정한다고 하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병원에 가는 건 여전히 꺼려졌지만요. 알겠어. 좀 더 생각해 볼게. 네, 어머니. 그럼 내일 저녁에 세진이랑 같이 뵈러 갈게요. 저녁도 같이 드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제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일까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집들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시간이겠죠.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부모들의 따뜻한 대화 소리가 들려올 것 같았어요. 문득 예전이 그리웠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저희 집도 그렇게 활기차고 따뜻했거든요. 아이 아빠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저와 준호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소한 행복이 있었어요. 그때는 참 바빴는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호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준호 숙제를 봐주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 바쁜 일상이 그리웠어요. 누군가를 돌봐주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어떤가요? 가끔 준호가 안부 전화를 하고 다이가 놀러 오는 것 말고는 별로 할 일도 없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니 갑자기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정말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건 아닐까? 아들과 며느리가 그렇게 걱정한다는 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심각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밤 9시쯤 되어서 다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손녀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응, 다이야. 할머니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어. 할머니, 요즘 많이 피곤하세요? 아빠가 할머니가 좀 힘들어 하신다고 하던데. 다이도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 착한 손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별로 안 피곤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그래도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미리미리 관리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다이의 말을 듣고 보니 아이들이 이렇게 걱정하는데 제가 너무 고집 부리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사실 저도 불안했거든요. 이 나이에 혼자 살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알겠어, 다이야. 할머니가 한번 생각해 볼게. 할머니, 저도 시간 되면 같이 갈게요. 다이가 함께 가겠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혼자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손녀와 함께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잠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걱정을 하다 보니 어느새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나오는 꿈이었는데 모두들 환하게 웃으며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 인사를 하는 꿈이었어요. 그 꿈 속에서는 제가 다시 젊어져서 활기차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어쩌면 병원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살아서 다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도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제가 새로운 마음을 먹은 그날 아침, 아직 제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약속대로 준호와 세진이가 집으로 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온 것 같았는데, 준호는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고, 세진이는 병원에서 막 퇴근한 듯 간호사복 대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세진이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도 저희 사이에는 아직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서로 나쁜 감정은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편한 사이도 아니었죠. 고생 많았어. 저녁은 집에서 먹고 왔어요. 어머니는 드셨어요? 응, 간단히 먹었어. 준호가 소파에 앉으면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어요.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든가 봐요. 대기업 다니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별일 없으셨고요? 세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말투가 왠지 환자를 대하는 간호사의 말투 같아서 조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별일 없어. 그냥 평소와 똑같았어. 그 혹시 깜빡하신 일은 없으셨어요? 가스레인지나 문단속 같은 거요? 세진이의 질문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칠 전에 가스레인지를 깜빡한 일을 얘기한 모양이에요. 사실 그때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물을 끓이려고 켜놨는데 1시간 넘게 그냥 놔둔 거예요. 다행히 물이 다 끓어서 저절로 꺼졌지만 자칫 잘못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일은 가끔 있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희가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요즘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세진이가 간호사라서 그런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말했어요. 마치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처럼요. 세진이 말이 맞아요. 어머니, 미리미리 검사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호도 아내 편을 들었어요. 아들이 제 걱정을 해주는 건 고마운데 왠지 둘이 미리 짜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해온 것처럼요. 검사라고 해도 별거 아니에요. 요즘은 간단한 혈액 검사나 뇌 MRI 정도만 찍어봐도 많은 걸 알 수 있거든요. MRI? 그 말을 듣자니 더욱 무서워졌어요. 그런 큰 검사를 받을 정도로 제가 심각한 상태인가 싶어서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냥 확인차 받아보는 거예요. 요즘 50대, 60대 분들도 건강검진 차 다들 받으시거든요. 세진이가 달래듯이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혹시 요즘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머리가 아프시거나 어지러우시거나 가끔 머리가 좀 아파. 하지만 그것도 나이 들면 생기는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 아프세요? 지끈지끈한가요? 아니면 띵한 느낌인가요? 세진이의 질문이 계속되자 마치 제가 환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묻는 것 같은 질문들이었거든요. 그냥 보통 머리 아픈 거지. 별거 아니야. 어머니,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어머니를 걱정해서 그래요. 혼자 사시니까 더 걱정이 되고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때문에 저런 걱정을 하고 있다니 미안하기도 하고 서러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다이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안녕하세요. 다이가 나타나자 집 안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어요. 손녀의 환한 미소를 보니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다이야, 언제 왔어? 방금 왔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다이는 저에게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응, 괜찮아. 할머니, 저도 부모님 말씀 들었어요.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이도 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정말 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 가족이 저를 걱정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고집만 부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이야, 너는 공부는 잘하고 있어? 네, 걱정 마세요. 다음 달에 중간고사 있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다이가 최고야. 저는 손녀와 이야기하는 게 가장 편했어요. 다이와 있을 때만은 제가 환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진이가 또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병원에서 보니까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치매 초기 증상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데 늦게 발견하면 세진아, 준호가 아내를 제지했어요. 아마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세진이는 계속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정확히 아셔야 해요. 치매는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한 번 걸리면 가족 모두가 힘들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하니 돌았어요. 치매라는 단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요. 다이가 어머니에게 항의했어요. 손녀가 저를 감싸주니까 고마웠지만 동시에 이런 일로 가족들이 갈등하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다이야, 엄마는 할머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야. 그래도 할머니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세진이와 다이가 말다툼을 하는 사이 저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일까요? 그만해, 다들.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소에 조용한 성격인데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정말로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한 번만 검사 받아보세요. 아들의 간절한 부탁을 들으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계속 고집만 부릴 수는 없잖아요. 알겠어. 한번 받아볼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들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왜 저만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그럼 언제 가시겠어요? 이번 주말에 다이랑 같이 갈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가야죠. 세진이가 나섰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왠지 이상했습니다. 마치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니야. 다이랑 가는 게 편해. 할머니, 저도 갈게요. 걱정 마세요. 다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손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니까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며느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확실히 늙어 보였어요. 주름도 늘었고 눈가의 기운도 예전만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걱정하는 걸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저를 걱정해 주는 게 고마웠어요. 비록 불안하긴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에도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정말 큰 병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진이의 그 표정이 자꾸 생각났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그마저도 뒤척이며 얕게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몸이 더 피곤했어요. 약속한 토요일 아침이 되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골라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어요. 병원에 간다는 게 왠지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아침 9시쯤 준호가 차를 몰고 왔어요. 예상과 달리 다희는 보이지 않고 세진이만 함께 왔더라고요.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응, 다 됐어. 그런데 다희는 어디 있어? 다희는 학교에 과제 발표가 있어서 못 온대요. 대신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조금 아쉬웠어요. 손녀와 함께 가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아이들도 바쁠 테니까요. 차에 타면서 준호에게 물었어요. 어느 병원으로 가는 거야? 좋은 곳으로 예약했어요. 세진이가 알아봤거든요. 세진이가 뒤에서 말했어요. 제가 아는 선생님이 계신 병원이에요. 신경과 전문이시고 이런 검사를 정말 잘하세요. 신경과라는 말을 듣자니 더욱 긴장됐어요. 역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차가 시내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소에 다니던 동네 병원들을 다 지나쳤는데도 계속 달려가는 게 이상했습니다. 준호야, 여기가 맞아?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은데. 어머니, 좋은 병원이 좀 멀어도 가야죠. 전문적인 검사를 받으려면요. 그렇긴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멀리 가야 하는 걸까요? 1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제가 상상했던 병원과는 전혀 달랐어요. 일반적인 종합병원이 아니라 좀 외진 곳에 있는 단독 건물이었거든요. 건물 앞에는 땡땡신 경정신의학센터라는 간판이 있었어요. 여기가 병원이야? 네, 어머니. 여기가 전문 센터예요. 치매나 신경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서 일반 병원보다 더 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세진이의 설명을 들었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건물 외관이 너무 차가워 보였거든요. 일반 병원처럼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뭔가 폐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여기가 맞아?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미리 다 알아본 곳이에요. 준호가 확신을 가지고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정말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 병원이 있다니 좀 이상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접수 데스크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 병원의 친절한 분위기와는 달리 좀 경직된 느낌이었습니다. 박은영 어르신 맞으시죠? 오늘 검사 예약하신. 네, 맞습니다. 세진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아직 여기가 어떤 곳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기 서류 좀 작성해 주세요. 접수 직원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일반 병원의 간단한 접수와는 달리 정말 많은 내용을 써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작성할게요. 세진이가 서류를 받아서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곁에서 보려고 했는데 세진이가 몸으로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뭘 쓰는 거야? 그냥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랑 증상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세진이가 쓰는 걸 옆에서 보니 제가 전혀 해보지 않은 얘기들을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심각한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잠깐, 내가 직접 쓸게. 어머니, 의료진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써드릴게요. 저도 간호사니까 이런 건 잘 알거든요. 결국 세진이가 다 작성했어요. 저는 서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라고 해서 저희는 대기실에 앉았어요. 대기실에는 저희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좀 이상했어요. 토요일이라서 사람이 적은 건가 싶기도 했지만 너무 조용했거든요. 여기 정말 괜찮은 곳 맞아? 제가 불안해하자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유명한 곳이래요. 그런데 준호의 표정도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다고 할까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렸을 때 간호사가 와서 저를 불렀어요. 박은영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따라가면서 준호와 세진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같이 가는 거지? 어머니, 먼저 혼자 상담 받으시고 필요하면 저희를 부를 거예요. 뭔가 이상했지만 병원에서는 보통 그런가 보다 했어요. 간호사를 따라 복도를 걸어가는데 일반 병원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상담실에 들어가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박은영 어르신이시군요. 앉으세요. 네, 오늘은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나요? 사실 저는 별로 아픈 데가 없는데 가족들이 걱정해서 왔어요. 가족분들이 어떤 걱정을 하시던가요? 요즘 깜빡하는 일이 좀 있다고 해서요. 하지만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의사는 제 말을 듣고는 무언가를 적었어요. 그리고는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0월 15일이요.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었어요. 저는 다 맞게 대답했는데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혈액 검사와 간단한 뇌 스캔을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검사 자체는 금방 끝나는데 결과 확인하고 상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늘은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간단한 검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까요? 검사실로 이동해서 혈액 검사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보통보다 많은 양의 혈액을 뽑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뇌 스캔도 평소에 들었던 것보다 오래 걸렸어요. 모든 검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상담실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의사가 말했어요. 결과가 나오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쉬시다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하루 더 있어야 해요?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 입원실에서 하룻밤 지내시면 됩니다. 입원실이라는 말을 듣자니 더욱 불안해졌어요. 간단한 검사 받으러 온 건데 왜 입원까지 해야 하는 거죠? 가족들한테 얘기해야 하는데 이미 말씀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의 말에 따라 안내받은 방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은 일반적인 병실과는 달랐어요.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었고 문도 밖에서만 열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문이 이래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환자분들이 밤중에 돌아다니면 위험하니까요. 간호사의 설명을 들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이건 병원이라기보다는 다른 곳 같았거든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속은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이곳은 일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는 게 아니라 더 오래 있게 될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니 준호와 세진이의 차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거였어요. 그날 밤이 되어서야 저는 이곳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와서 저를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식당에는 20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모두 힘없는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어떤 분은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분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빈자리에 앉자 옆에 앉으신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새로 오셨나 봐요. 네, 오늘 왔어요.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치매 임상실험센터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노인들을 가둬놓는 곳이에요. 뭐라고요? 너무 놀라서 목소리가 커졌는데 할머니가 쉿하며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직원들이 와서 주사를 놔요. 주사라니 무슨 주사를 놓는다는 걸까요? 저는 박영욱이에요.
여기 온 지 벌써 6개월이 됐어요. 6개월이나요? 그럼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요? 검사 결과는 핑계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치매 환자는 몇 명 안 돼요. 대부분 가족들이 귀찮아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영옥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준호와 세진이가 저를 여기에 버린 건 아니겠죠? 가족들이 면회는 오나요? 처음 한두 달은 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안 와요. 그러다가 아예 연락이 끊어져요. 다른 할머니도 끼어들었어요. 저는 김순자예요. 여기 온 지 1년 됐는데 아들이 마지막으로 온 게 3개월 전이에요. 1년이나요? 네, 처음에는 일주일만 있을 거라고 했는데 계속 늘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예 데리러 안 와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이런 곳에 버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예요. 혹시 전화는 할 수 있나요? 전화? 여기는 전화 못해요. 외부와 연락을 차단해놔요. 순자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편지라도, 편지도 안 돼요. 모든 외부 연락을 막아놔요. 그게 이곳의 규칙이에요. 이제야 이곳의 정체를 알겠었어요. 여기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노인들을 격리시켜 놓는 수용소 같은 곳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가족들이 데리러 와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일은 없어져요. 영옥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절망적이었어요. 설마 저도 여기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건 아니겠죠?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도에서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새로 온 박은영이라는 사람. 서류는 다 처리됐나? 네, 가족들이 장기 위탁 동의서에 다 사인했어요. 좋아. 그럼 내일부터 정식 입소자로 관리하면 돼. 장기 위탁 동의서라니. 그게 뭔가요? 설마 준호가 저를 여기에 맡긴다는 서류에 서명한 건가요? 방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세진이가 써준 그 서류들. 저는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제가 평생 사랑하고 신뢰했던 아들이 저를 이런 곳에 보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예요. 내일이 되면 준호가 저를 데리러 올 거예요.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간호사들에게 가족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해도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습니다. 가족분들께서 당분간 안정을 취하시라고 하셨어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의사 선생님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저는 점점 절망적이 되었어요. 정말 제가 여기서 나갈 수 없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영옥 할머니가 이곳의 진짜 목적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여기는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치매 임상실험센터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고 실제로는 노인들을 장기간 수용해서 수용비를 받는 거죠. 그럼 진짜 치료는 안 하는 거예요? 치료는 무슨, 그냥 약물로 조용히 만들어 놓고 관리만 해요. 가끔 검사하는 척하면서 서류 작업만 하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치료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건가요? 대부분 그래요. 가족들이 부담스러워서 보낸 사람들이죠. 진짜 치매 환자도 몇 명 있지만 그런 사람들조차 제대로 된 치료는 못 받아요. 순자 할머니도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도 처음엔 건강검진 받으러 온다고 해서 따라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저를 여기 맡기고 가더라고요. 며느리가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면서요. 비슷한 이야기들이었어요. 모두 가족들에게 속아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탈출할 방법은 없나요? 문은 다 잠겨 있고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어요. 게다가 여기가 너무 외진 곳이라 나가봐야 갈 곳도 없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건가요? 그때 문득 다이가 생각났어요.
손녀는 분명히 저를 찾을 거예요. 다이마는 저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다른 할머니들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처음 온 사람들은 다 그런 말을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여기서는 희망 같은 건 없다는 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요. 분명히 다이가 저를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이곳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이곳을 나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곳에 온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저는 첫 번째 탈출 시도를 했어요. 새벽 4시쯤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시간을 노려서 문틈으로 나가려고 했었죠. 복도까지는 성공적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현관문에 다다랐을 때 보안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삐삐삐 하는 알람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곧바로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그들은 저를 붙잡고 다시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해요. 간호사 김정희는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연락해 주세요. 가족분들께서는 할머니가 안정을 취하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괜히 나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그들은 제 팔에 주사를 놓았어요. 무슨 주사인지도 모른 채로요. 주사를 맞고 나니 몸이 나른해지면서 정신이 흐릿해졌어요. 이게 뭔 주사예요? 진정제예요. 할머니가 너무 불안해하시니까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요. 진정제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를 무력하게 만들려는 약 같았어요. 다른 노인분들도 이런 주사를 맞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두들 그렇게 멍한 표정으로 지내는 거였어요. 다음 날 영옥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은영 씨, 탈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을 더 심하게 관리해요. 어떻게 더 심하게요? 격리실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정말 감옥 같은 곳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몇 주씩 못 나와요. 순자 할머니도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저도 처음에 몇 번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에는 정말로 격리실에 넣어두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혼자 있으면서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썩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외부에 알릴 방법이라도요. 외부에 알린다고 해봐야 여기는 합법적인 시설이라고 등록되어 있어요. 게다가 가족들이 동의서에 사인까지 했으니까 누가 믿어주겠어요. 영옥 할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이곳은 겉보기에는 정식 의료기관이었고 저희 가족들도 모든 서류에 동의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이가 저를 찾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며칠 후 저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청소하러 온 직원에게 부탁해 본 거죠. 아가씨, 제발 외부에 연락 좀 해주세요. 제 손녀에게 할머니가 여기 있다고 말해주세요. 청소 직원은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였는데 처음에는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저도 그러고 싶지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외부 연락을 하면 안 돼요. 걸리면 잘려요. 제발요. 다른 건 안 바라니까 이것만 해주세요. 정말 못 해드려요. 미안해요. 결국 그 방법도 통하지 않았어요. 이곳의 직원들은 모두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약을 먹고, 밥을 먹고, TV를 보고,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직원들이 너무 떠들면 안 된다고 해서 조용히 해야 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정말 절망적이 되었어요. 혹시 정말로 가족들이 저를 포기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옥 씨, 정말 여기서 나갈 방법이 없을까요? 은영 씨, 이제 그만 받아들여요. 우리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영옥 할머니도 이제는 완전히 체념한 상태였어요. 처음 제가 왔을 때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기력해져 갔어요. 순자 할머니는 더 심했어요. 요즘에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가끔 혼잣말로 언제 아들이 데리러 올까 하고 중얼거리시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무서웠어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 저런 모습이 될까 봐서요.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직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박은영이라는 할머니, 아직도 나가려고 난리네요. 그래, 시간이 지나면 포기할 텐데. 보통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순해지는데, 저 할머니는 좀 끈질기네요. 괜찮아요. 약 용량을 좀 늘리면 돼요. 그러면 얌전해질 거예요. 약 용량을 늘린다고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정말로 저를 약물로 무력하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포기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비록 여러 번 실패했지만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관찰하고 건물의 구조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원장이 외부 업체와 회의를 하러 나간다는 것이었어요. 그 시간에는 보안이 좀 느슨해졌거든요. 영옥 씨, 순자 씨, 저와 함께 나가지 않을래요? 제가 제안하자 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영 씨, 이제 그만 포기해요. 나이 들어서 이런 고생할 필요 없어요.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제 손녀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녀가 정말 찾고 있다면 벌써 왔을 거 아니에요? 영옥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다이를 믿었습니다. 분명히 저를 찾고 있을 거라고요. 그 주 화요일, 저는 두 번째 탈출을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교대할 때를 노려서요. 복도를 조용히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뒤를 돌아보니 간호사 김정희가 서 있었어요. 완전히 들킨 거였죠. 화장실에 가려고. 화장실은 반대쪽이에요. 할머니, 또 나가시려고 했죠. 이번에는 더 혹독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로 격리실에 넣어버린 거예요. 격리실은 정말 작았어요. 침대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크기였고 창문도 아주 작게 하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화장실도 방 안에 있는 간이 변기가 전부였어요. 3일 동안 여기서 반성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나갈 수 없는 건 아닐까요? 3일 동안 격리실에서 혼자 지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가족들이 저를 포기한 건 아닐까? 아이도 이제는 저를 찾지 않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다희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저를 그렇게 사랑했던 손녀가 저를 포기할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격리실에서 나온 후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탈출은 실패했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 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편 그 무렵 다희는 집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검사받으러 가신다고 해서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게 이상했거든요. 아빠, 할머니는 언제 집에 오세요? 어느 일요일 저녁 다희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 그게
검사 결과가 좀 복잡해서 더 오래 있으셔야 할 것 같아. 준호의 대답은 어딘지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복잡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가 아프신 건가요? 아프다기보다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럼 저도 면회 가고 싶어요. 다이가 그렇게 말하자 세진이가 끼어들었어요. 다이야, 지금은 면회가 안 된대.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해서 면회가 안 된다고요? 그게 무슨 환자의 안정을 위해서래. 나중에 좀 나아지시면 갈 수 있을 거야.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한 검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게다가 면회도 안 된다니요. 다음 날 다이는 학교에서도 계속 할머니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도 자꾸 할머니가 떠올랐거든요. 너 요즘 왜 그래? 뭔가 걱정 있어? 친구 민지가 물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병원에 계신데 좀 이상한 것 같아. 어떻게 이상한데? 검사 받으러 간다고 했는데 벌써 열흘이 넘었어. 그런데 면회도 안 된다고 하고 그건 좀 이상하네. 요즘 병원들이 다 면회 받잖아. 민지의 말에 다이의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다이는 부모님께 다시 물어봤어요. 할머니 계신 병원이 어디예요? 병원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인터넷으로라도 찾아보고 싶어서요. 어떤 병원인지 궁금하거든요. 준호와 세진이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준호가 말했어요. 땡땡신 경정신의학센터야. 전문 병원이라서 일반 병원과는 좀 달라. 다이는 그날 밤 인터넷으로 그 병원을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보가 별로 없었거든요. 홈페이지도 매우 간단했고 후기나 정보도 거의 찾을 수 없었어요. 더 자세히 찾아보니 치매 임상실험센터라고 되어 있었는데 뭔가 수상했어요. 일반적인 병원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혹시 할머니가 불안한 마음에 다이는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한 인터넷 카페에서 비슷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가족이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더니 연락이 끊겼어요. 치매 검사 받으러 간다고 하더니 소식이 없어요. 비슷한 글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모두 가족들이 노인을 어디론가 보낸 후에 연락이 끊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할머니도 그런 곳에 계신 건 아니겠죠? 다음 날 학교에서 다이는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했어요. 선생님,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만약에 가족이 노인을 어디에 보내놓고 연락을 안 한다면 그게 불법인가요? 응.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그냥 궁금해서요. 상담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노인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어딘가에 가둬두는 건 불법이야. 특히 가족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해요.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있어. 요양원이나 정신병원 같은 곳에 노인분들을 맡겨놓고 버리는 경우 말이야. 다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부모님이 할머니를 그런 곳에 보낸 건 아니겠죠? 집에 돌아와서 다이는 부모님의 대화를 유심히 들어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물건들 어떻게 할 거야? 늦은 밤 부모님이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일단 창고에 넣어둬. 나중에 생각해보자. 어머니 집은 당분간 그대로 둬야지. 혹시나 해서 할머니 물건을 치운다고요? 할머니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분명히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말 같았어요. 다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방과 후에 할머니 집에 가봤습니다. 여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 안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늘 입으시던 옷들이 옷장에 그대로 있는데 왜 가져가지 않으신 걸까요? 서랍을 뒤져보다가 다이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할머니가 늘 쓰시던 수첩이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거든요. 오늘 준호와 세진이가 병원에 가자고 한다. 조금 불안하지만 가족들이 걱정하니까 따라가 봐야겠다. 다이야, 할머니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너만은 할머니를 잊지 말아줘. 마지막 문장을 보고 다이는 울음이 터졌어요. 할머니가 뭔가 불안해하셨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다이는 부모님을 직접 추궁했어요. 할머니 진짜 어디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야? 병원에 계신다고 했잖아. 거짓말 마세요. 할머니 집에 가봤는데 옷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입원하신 거라면 옷이라도 가져가셨을 텐데요. 준호와 세진이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다이야, 넌 아직 어려서 이런 걸 이해하기 힘들 거야. 뭘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할머니를 어디에 보낸 거예요? 할머니가 치료가 필요하신 거야. 전문적인 치료를. 그런 거라면 왜 면회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할머니 물건들을 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진이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다이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할머니는 이제 우리가 돌볼 수 없어. 돌볼 수 없다고요? 응. 할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전문 시설에서 관리받으시는 게 나아. 그럼 그렇다고 왜 진실을 말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거짓말하신 거예요? 다이의 추궁에 부모님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다이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할머니를 위한 일이야. 할머니를 위한 일이라고요? 할머니의 의견은 물어보셨어요? 부모님이 대답하지 못하자 다이는 더욱 확신했어요. 분명히 할머니를 속여서 어딘가에 보낸 거라고요. 저는 할머니를 찾을 거예요. 다이야, 하지 마. 이미 다 정해진 일이야. 정해진 일이라고요? 누가 정한 거예요? 할머니 동의도 없이요. 그날 밤 다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혹시 외롭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이는 본격적으로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그 병원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고 비슷한 사례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병원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냈어요. 이번 주말에 직접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다이는 일찍 일어나서 그 시설로 향했어요.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면서 2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했는데 정말 외진 곳에 있더라고요. 건물 앞에 서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곳은 일반적인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폐쇄적이고 음침한 느낌이었거든요. 다이는 용기를 내어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면회 왔는데요. 접수 직원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면회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예약이요? 할머니가 입원해 계신데 손녀가 보러 왔는데 예약이 필요한가요? 여기는 일반 병원이 아니에요. 규칙을 지켜주세요. 직원의 태도가 너무 불친절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언제 면회할 수 있어요? 가족분께서 허락하셔야 해요. 연락해보세요. 가족이 허락해야 한다고요? 이상했어요. 환자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면 면회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다른 가족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다이는 포기하지 않고 건물 주변을 돌아봤어요. 혹시 할머니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건물 뒤편으로 가니 작은 정원 같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몇 명의 노인분들이 벤치에 앉아 계시는 게 보였습니다. 다이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혹시 할머니가 계실까 해서요. 그런데 정말로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 다이가 소리쳤는데 할머니는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많이 야위어 계셨고 표정도 예전과 달랐거든요. 다이야?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는 순간 두 분 다 눈물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저 찾지도 않으시고. 다이야, 할머니가
할머니가 여기 갇혀 있어. 나갈 수가 없어. 갇혀 있다고요? 다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치료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다이야. 여기는 치료하는 곳이 아니야. 그냥 노인들을 가둬놓는 곳이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을 설명해 주셨어요. 속아서 이곳에 온 것,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것, 다른 노인분들의 상황까지요. 그럼 부모님이 할머니를 여기에 버린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다이야. 할머니가 짐이 된다고 생각한 모양이야. 다이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부모님이 할머니를 이런 곳에 보낼 수 있었을까요? 할머니, 제가 꺼내드릴게요. 절대 여기 두지 않을 거예요. 다이야, 고마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여기 사람들이 절대 보내주지 않으려고 해. 그때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아마 다이가 무단으로 들어온 걸 발견한 것 같았어요. 거기 누구세요? 여기는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저는 할머니 손녀예요. 할머니를 데려가려고 왔어요. 허가 없이는 면회도 불가능하고 퇴원도 불가능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직원들이 다이를 끌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이는 저항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다이야. 할머니도 일어나서 다이에게 다가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직원이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를 놔주세요. 할머니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학생,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하지만 다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경찰을 부르세요. 저도 신고할 거예요. 할머니를 불법으로 감금하고 있다고. 다이의 말에 직원들이 당황했어요. 아마 이런 상황은 처음일 거예요. 그 사이에 할머니가 다른 노인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 아이가 제 손녀예요. 저를 구하러 온 거예요. 다른 노인분들도 상황을 이해하고 할머니를 응원해 주셨어요. 은영 씨, 힘내세요. 손녀가 와줬네요. 좋겠어요. 노인분들의 응원 소리에 직원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평소에 조용하던 노인분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할머니, 저와 함께 나가요. 다이야. 하지만 어떻게? 일단 나가요. 법적으로 할머니를 여기 가둘 권리가 없어요. 다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입구로 향했어요. 직원들이 막으려고 했지만 다이가 휴대폰을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요. 노인 감금하는 거 다 증거로 남길 거예요. 직원들이 잠시 주춤한 사이 할머니와 다이는 입구까지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문에서 원장이 나타났어요. 어디 가시는 거죠? 박은영 어르신은 치료 중이시라서 임의로 나가실 수 없어요. 치료 중이라고요? 할머니는 아픈 곳이 없어요. 가족분들께서 치료에 동의하셨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원장의 말에 다이는 더욱 화가 났어요. 할머니 본인 의사는 물어보셨어요? 할머니가 여기 있기 싫어하신다고요. 환자분의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라서 가족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판단력이 저하됐다고요? 할머니가 언제요? 다이가 할머니를 바라보니 할머니가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 있기 싫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제 손녀와 함께 가겠어요. 할머니의 의지가 명확했는데도 원장은 계속 막았어요. 그래도 절차를 거쳐야. 그때 다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여기서 노인을 불법 감금하고 있어요. 신고할게요. 다이의 외침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원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일단 사무실에서 이야기합시다. 안 가요. 할머니와 지금 당장 나갈 거예요.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거든요. 다이와 할머니가 대치 상황에 있을 때 갑자기 준호와 세진이가 나타났어요. 아마 시설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이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준호가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아빠야말로 뭐 하는 거예요? 할머니를 이런 곳에 버려놓고. 버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치료받으시라고 모신 거야. 치료요? 이게 치료예요. 다이가 주변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쇠창살, 잠긴 문들, 무표정한 직원들을 보면 누가 봐도 치료시설이 아니었거든요. 세진이가 나서서 말했어요. 다이야,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할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전문 관리가 필요한 거야.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요? 할머니 보세요. 멀쩡하시잖아요. 정말로 할머니는 또렷하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준호야, 세진아, 너희가 어떻게 나를 이런 곳에 보낼 수 있었니? 나는 여기 있기 싫다고 했잖아. 어머니, 이곳이 좋은 곳이에요.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좋은 곳이라고? 여기서 뭘 했는지 아니? 나를 약으로 무력하게 만들고 격리실에 가둬놨어. 할머니의 말에 다이는 더욱 분노했어요. 격리실이라고요? 할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다이야, 과장된 거야. 할머니가 혼란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세진이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다이는 믿지 않았어요. 과장이라고요? 그럼 할머니가 거짓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영욱 할머니가 다가와서 증언해 주셨어요. 아가씨,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여기서는 정말로 노인들을 약물로 조용하게 만들고 말 안 들으면 격리실에 가둬요. 그리고 가족들은 처음에만 면회 오고 나중에는 아예 안 와요. 우리는 여기서 버려진 거예요. 다른 노인분들도 하나둘씩 나와서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아들이 일주일만 있을 거라고 했는데 벌써 8개월째예요. 저는 딸이 좋은 병원이라고 해서 왔는데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노인분들의 증언을 들으며 다이는 진실을 확신했어요. 이곳은 정말로 노인들을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들으셨죠? 이게 치료예요. 다이야, 그분들이 혼란스러워서 하시는 말이야. 치매 환자들은 현실과 망상을 구분 못해. 세진이가 끝까지 변명했지만 다이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할머니도 치매 환자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지금 혼란스러워 보여요? 할머니가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정신이 멀쩡하다. 오늘이 10월 23일 토요일이고 너는 내 손녀 다이고 대학교 2학년이지. 내가 뭘 모른다는 거니? 할머니의 말에 준호도 할 말이 없었어요. 분명히 할머니는 정신이 멀쩡했거든요. 그럼 왜 할머니를 여기에 보낸 거예요? 다이의 추궁에 준호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다이야, 아빠도 어쩔 수 없었어. 회사 일도 힘들고 세진이도 직장 다니면서 할머니까지 돌보기 힘들다고. 그래서 할머니를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시라고. 전문적인 관리라면서 왜 거짓말했어요? 왜 검사 받는다고 속였어요? 다이의 질문에 세진이가 화를 냈어요. 그래, 속였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안 오실 거 아니야?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어요. 정말로 할머니를 속여서 이곳에 보낸 거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할머니의 의견은 물어보셨어요? 물어봤자 반대하실 거 뻔하잖아. 그럼 어떡해?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세진이의 말에 할머니가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세진아, 내가 그렇게 짐이었니?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니? 어머니, 짐이라서가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치매도 아닌데 왜 이런 곳에 보낸 거야? 할머니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편의를 위해서였으니까요. 다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했어요. 정말 최악이에요. 어떻게 할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할머니가 평생 아빠를 키우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다이야, 너는 몰라. 어른들의 현실을. 현실이라고요?
그게 할머니를 속이고 버리는 이유가 되나요? 다이가 울면서 소리치자 주변에 구경꾼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원장이 나서서 말했어요. 여기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환자라고요? 할머니는 환자가 아니에요. 불법으로 감금당한 피해자예요. 다이의 말에 원장이 당황했어요. 가족분들께서 동의하신 건데 할머니 동의 없이 한 거잖아요. 그게 불법이라고요. 그때 할머니가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나는 여기서 나가겠다. 내 손녀와 함께.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는 제대로 관리받을 수 없어요. 준호가 막으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관리는 무슨 관리야. 나는 아직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다이가 있잖아. 다이는 학생이에요. 할머니를 돌볼 수 없어요. 내가 돌볼 수 있어요. 다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할머니를 돌봐? 휴학할 거예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다이의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대학생이 휴학까지 하겠다고 하다니요. 다이야, 그러면 안 돼. 공부가 중요해. 할머니가 걱정하며 말씀하셨지만 다이는 의지가 확고했어요. 할머니, 제게는 할머니가 제일 중요해요. 할머니 없이는 공부도 의미 없어요. 그 순간 할머니와 다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진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반면 준호와 세진이는 당황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거든요. 다이가 휴대폰으로 경찰과 언론사에 신고를 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요? 노인 불법 감금 신고하려고 해요. 네, 지금 현장에 있어요. 다이의 신고 전화를 들은 원장이 크게 당황했어요. 잠깐, 그럴 필요 없어요. 이야기로 해결합시다. 무슨 이야기요? 할머니를 속여서 이런 곳에 가둬놓고 무슨 이야기를 해요? 다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언론사에도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제보센터죠? 치매 임상실험센터라는 곳에서 노인들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있어요.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언론에 알려지면 이 시설의 모든 불법 행위가 드러날 테니까요. 30분 후 정말로 경찰이 도착했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다이가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희 할머니가 치료받는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이곳에 오셨는데 실제로는 가족들이 할머니를 여기에 버린 거예요. 할머니는 나가고 싶어 하는데 못 나가게 막고 있어요. 경찰이 원장에게 물었어요. 환자 본인이 퇴원을 원한다면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족분들께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환자 본인의 의사가 우선이죠. 할머니께서 직접 말씀해 보세요. 할머니가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나가고 싶습니다. 제 손녀와 함께 집에 가고 싶어요. 정신 상태는 어떠세요? 판단 능력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오늘이 며칠인지 다 알고 있어요. 경찰이 간단한 질문을 몇 개 해봤는데 할머니는 모두 정확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럼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의사에 반해서 억지로 입원시킬 수는 없어요. 원장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가족이라고 해서 본인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의 말에 준호와 세진이도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어요. 그때 언론사 기자들도 도착했어요. 다이의 제보를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치매 임상실험센터인가요? 불법 감금 의혹에 대해 취재하러 왔습니다. 원장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취재는 사전 허가가 필요해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인데 왜 취재를 막으시나요?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자 원장은 얼굴을 가리며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기자는 놓치지 않고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노인분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입원하신 건가요? 가족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시킨 사례가 있나요? 치매가 아닌 노인분들도 여기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질문이 쏟아지자 다른 노인분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들이 일주일만 있을 거라고 해서 왔는데 8개월째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치매가 아닌데도 여기 갇혀 있어요. 가족들이 면회도 안 와요. 우리를 버린 거예요. 노인분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기자들은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도 있나요? 취재가 본격화되자 원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일단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영 어르신께서는 자유롭게 퇴원하실 수 있어요. 결국 원장이 항복 선언을 한 거였어요. 할머니는 마침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나가요. 다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나가려는데 다른 노인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은영 씨,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나갈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돌아보니 영옥 할머니와 순자 할머니를 비롯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희망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여러분도 나가세요. 여러분의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갈 곳이 없어요. 가족들이 받아줄지 모르겠어요. 노인분들의 걱정을 들은 기자가 말했어요. 이 사안을 크게 보도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복지 당국에서도 조사에 나설 거예요. 부당하게 입원하신 분들은 모두 보호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희망적인 소식에 노인분들이 환호했어요. 정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서 겪은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많은 노인분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에게도 존엄성이 있고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노인분들이 박수를 쳤어요. 은영 씨 말이 맞아요. 우리도 인간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다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 덕분에 다른 분들도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한편 준호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세진이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어머니를 돌보기는 힘들어요. 그럼 저희끼리 살 거예요. 다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머니와 저는 둘이 살면서 서로 의지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마침내 이 끔찍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몇 주 후, 이 사건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어요. 여러 언론에서 보도했고, 정부에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이 시설의 불법 행위가 모두 드러났고, 원장은 구속됐어요. 그리고 다른 비슷한 시설들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던 노인분들이 모두 자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데려간 분들도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대로 된 복지시설로 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저와 다이는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이제 그 일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저와 다이는 제가 살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이는 정말로 휴학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말렸지만 다이가 워낙 의지가 확고해서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할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1년 늦는 게 뭐 대수예요?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해요. 다이의 말을 들으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할머니 때문에 인생 계획을 바꾸다니요. 하지만 다이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할머니,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할머니랑 매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저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다이가 요리를 배우려고 하면 제가 가르쳐 주곤 했어요. 할머니,
이 김치찌개 어때요? 우리 다이가 만든 건 뭐든 맛있어. 진짜로 맛있는지 말해주세요. 정말 맛있어. 조금만 더 연습하면 할머니보다 더 잘할 것 같아. 그런 대화를 나누며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오후에는 근처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다이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함께 읽기도 했어요. 할머니, 이 소설 재미있어요. 같이 읽어요. 그래, 할머니도 요즘 책 읽을 시간이 많아서 좋아. 저녁에는 다이가 대학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가 있었는데 저도 옆에서 함께 들었어요. 할머니도 관심 있으세요? 응.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뭘 배우는지 궁금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혼자 지낼 때는 몰랐는데 다이와 함께 지내니까 매일이 즐거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다이에게 요리도 가르쳐 주고, 인생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다이의 고민도 들어주면서요. 할머니, 제가 복학하면 어떤 과목을 들을지 고민이에요. 다이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하렴. 남들 눈치 보지 말고. 할머니는 어떻게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때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어.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기뻤어.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다이가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 달 후, 준호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의 얼굴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응, 들어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잖아요. 준호야, 자라. 어머니, 너도 힘들었을 거야. 회사 일에 집안 일까지 신경 쓰느라.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 엄마도 서운했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잖니. 준호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을 때 다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다이야. 아빠도 많이 힘들었죠. 다이가 의외로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기특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할머니한테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맞아. 아빠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죠? 물론이야. 다시는 어머니한테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렇게 해서 저희 가족은 조금씩 화해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세진이도 찾아왔어요. 하지만 세진이는 준호와는 달랐어요. 어머니,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이가 계속 학교를 안 다닐 수는 없잖아요. 세진아,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어머니 혼자서는 힘들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세진이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진아, 나는 아직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다이가 있잖아. 다이는 학생이에요. 공부가 우선이죠. 그때 다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제 인생은 제가 정할 거예요. 엄마가 간섭하지 마세요. 다이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라면 할머니를 그런 곳에 보내면 안 됐죠. 다이의 말에 세진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세진이와 준호는 이혼하게 되었어요. 준호는 그 일로 인한 죄책감과 사회적 시선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저와 다이를 꾸준히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다시 효도할 기회를 주세요. 준호야, 효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해야 하는 거지. 네, 이제 알겠어요. 준호는 정말로 변했어요. 주말마다 저희를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생활비도 꾸준히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독립적인 어른으로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하지만 어머니, 결정을 존중할게요. 그런 아들의 변화를 보니 기뻤어요. 한편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지역 복지관에서 노인 상담 자원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겪은 일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노인분들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었거든요. 은영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야 노인분들이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복지관 팀장님의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는 복지관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저도 아들이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들과 진솔한 대화를 해보세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하지만 아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혼자서는 힘들어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상담을 하면서 저는 제가 겪은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다이도 자원봉사에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도 노인분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 다이가 그런 마음을 가져주니 할머니가 정말 기뻐. 다이는 젊은 감각을 살려서 노인분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할머니, 이렇게 누르시면 손자, 손녀와 영상통화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작은 기계로? 네, 신기하죠? 저희 할머니도 처음에는 어려워하셨는데 지금은 잘하세요. 다이가 저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걸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면서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다이는 다음 학기에 복학하기로 했어요. 할머니, 이제 복학해도 될 것 같아요. 할머니가 많이 건강해지셨고, 저도 할머니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다이야. 공부해야지.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매일 저녁에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 먹을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저녁 준비해 놓을게. 약속이에요. 그렇게 약속하고 다이는 복학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저희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머니, 지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다이 덕분이야. 저도 할머니 덕분에 정말 소중한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다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분명히 힘들고 아픈 일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저는 정말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손녀와의 깊은 유대감, 자원봉사를 통한 보람,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다이야, 할머니도 너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뭐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라는 것. 할머니,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 할머니는 절대 쓸모없는 분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다이의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할머니, 울지 마세요. 기뻐서 우는 거야. 우리 다이가 있어서 할머니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 순간 석양이 공원을 금빛으로 물들였어요.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정말 따뜻해 보였을 거예요. 할머니,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그래, 다이야. 할머니가 건강한 한 우리는 계속 함께할 거야. 건강하지 않아도 함께할 거예요. 할머니가 어떤 상태가 되어도 제가 돌볼게요. 고마워, 다이야.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어려움도 있겠지만 서로가 있다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끔찍한 경험이 오히려 저에게는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다이와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많은 노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했을 거고요.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저는 이제 78세입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다이가 결혼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지켜봐야 하고, 증손자, 증손녀들도 봐야 하고, 더 많은 노인분들을 도와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이와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다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면서 생각해요. 참 좋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게, 그것이 바로 저희가 찾은 진짜 행복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숨겨진 진실과 인간 존엄을 지켜낸 은영의 목소리 이야기 창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